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마지막 시간 진행을 맡은 송지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 노동, 복지, 과학 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6분의 후보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후보를 좌석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입니다. 기호 4번 민주당 이인재 후보입니다. 이인재 후보입니다. 기호 12번 무소속 이회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3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6번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자가 발언을 먼저 제지하고 5초 후에는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후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들께서는 오늘 제시된 토론 주제의 범위 안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에 이르는 발언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토론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부득이 토론 주제를 벗어나거나 위법에 이르는 발언이 있을 때에는 발언 후 또는 발언 도중에라도 사회자가 중지 요구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오늘 여러 후보들의 토론 모습을 자랑스럽게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들 중 한 분과 함께 나라의 희망을 꿈꾸며 모두 투표하러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이명박 후보부터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가장 주요한 경제를 토론하는 날입니다. 물론 저는 경제관계 이야기를 이 토론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몇 가지 그 감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해서 많은 네거티브로 음의 공작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나온 걸로 인해서 저는 30억을 내라는 공갈범의 공갈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조사를 법무부장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투표 3일 전에 새로운 공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공정하게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자리를 빌려서 요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인재 후보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서해 기름 유출 대재앙으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이 재앙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후보께서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이 드러나서 대통령직을 사임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짓이 드러났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국민들이 진정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년은 우리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앗아간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 중산층 경제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직장을 찾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꿈을 앗아간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무현 정권 추종 세력에 대해서는 응징이 있고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이인재가 그 꿈과 희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회창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새벽에 동영상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후보 BBK와 아무 상관이 없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에 보면은 2000년에 광운대 강연에서 BBK는 자신이 직접 설립한 회사고 또 이익도 올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정말 그동안 검찰의 결과 발표가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좀 안 됐지만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온갖 탈법, 편법을 일삼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에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국가를 지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후보는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리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정동영 후보 1분간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믿고 지지해 주셔서 끝내 실체적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오늘로서 한나라당은 2번 죽었습니다. 10년 전에 국가 신용을 파탄내서 나라 경제를 죽였습니다. 부도냈습니다. 오늘 그 당의 후보가 스스로 거짓말장임을 국민 앞에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신용 파탄자임을 드러냈습니다. 경제의 핵심 기초는 신용입니다. 신용이 무너지면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무너집니다. 이명박 후보님, 광운대에 가셨습니까? 이명박 후보님, BBK를 설립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나라를 이끌어도 어려운데 국민을 속이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다는 말입니까? 네. 분명한 답변 시간이 바랍니다. 돼서요. 다음 권영길 후보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세살배기 아들과 임신한 아내를 위해 두부한무 훔치다 잡힌 젊은 가장, 생활비 바닥나 떡과 옷까지 훔치다 잡힌 실직자, 자식들 학원비 마련하다 철장에 갇힌 아버지, 국민 여러분, IMF 위기 때 이야기 아닙니다. 서민 경제 파탄낸 노무현 정부 5년의 참상입니다. 정동영 후보님, 남 타닥이 앞서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고 후보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책임 정치일 겁니다. 이명박 후보님, 더 이상 거짓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명박 후보님 생각해야 될 것은 진실로 국민을 위해서 후보 사퇴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 선거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책임과 거짓으로 덮인 이 선거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합시다. 저 권영길에게 보내는 표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걱정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됐습니다. 합시다. 문국현 후보 이제 끝으로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저는 이명박 후보를 그나마 믿었던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후보가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서실 수가 있겠습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얘기했던 거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 당시 수천 명 피해봤던 그 모든 분들이 정말 원통해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5명이 오늘 이 대토론회 이후에 만나서 별도의 대책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오늘 공약과 관련돼서 KBS 추적 60분에서 제 공약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입증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위를 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도 저를 대통령감 1위로 보고 포항공대생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일자리 중심 정부, 그리고 미래로 대한민국을 세계로 끌고 나가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해서 말씀 6 후보 기조연설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의 의제 선정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의제는 지난번 1, 2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학계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서 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 문제가 38.7%, 다음으로 연금제도 개혁이 13.2%, 부동산 정책이 12.2%,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는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정해진 토론 주제 범위 안에서 발언을 해주시고 인신공격이나 비방에 이르는 발언은 지금부터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인데요. 제가 봉함되어 있는 질문지 봉투를 개봉해서 모든 후보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첫 주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이고요.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문제에 가장 관심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이인재 후보부터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 올해 7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 후보자께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이인재 후보부터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노동부 장관을 할 때 파견 근로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정했습니다. 그때는 이 기간제라든지 또 단시간 고용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파견 근로, 비정규직이 20%대 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비정규직, 기간제 또 단시간 근로까지 합해가지고 약 500만 내지 800만, 50%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임금의 격차, 이것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고용주들이 이걸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비정규직 법안이 시장에서 잘 반응을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차별 없는 임금, 동일 노동이면 같은 임금을 받고 그리고 고용의 안정, 그래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20%대로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으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근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압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조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완화해서 꼭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이회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 비정규직은 사실 참 일종의 모순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해가지고 노임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차이를 둔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아주 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비정규직이 필요한 또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은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기업은 되도록 정규직을 쓰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기업 측의 얘기고요. 또 노조 측도 같이 협조해야 합니다. 스스로 정규직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양보하고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협조를 좀 해야 한다. 정부 또는 노조, 사가 전부 같이 협조해야 합니다. 정부는 뭘 하느냐?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정규직을 채용할 때 사람당 그 비율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는 법인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또 법인세를 안 내는 중소기업은 또 사회보험료를 깎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비정규직 이 법안 이제 앞으로 좀 더 합리화해서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2년으로 시한되어 있는 것을 가령 2년 내지 3년 이렇게 융통성 있게 만들어서 갑자기 비정규직을 모두 해고하는 그런 횡포가 인류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동영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네, 저는 좋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일자리가 넘쳐야 노동시장이 선순환됩니다. 일용직, 기간제,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를 한 칸씩 올라갈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을 위한 법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랜드 사태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사용주가 직원들을 외주화, 아웃소싱 함으로써 이 법의 그 구멍을 이용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원사용주가 맞다, 사용자성을 판정하도록 이렇게 법적 근거를 넣으면 외주해봐야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악용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사정 셋이 하나씩 양보하면 비정규직 숫자를 OECD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노는 뭐를 내놓느냐? 임금과 근로 조건을 현재 수준을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4는 계약 조건을 무기한으로 고용 안정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근로보험을 포함해서 4대 보험의 보험료 50%를 부담해 주는 것을 포함해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노사정이 하나씩 내놓으면 이 비정규직을 OECD 수준 25% 선으로 낮출 수 있다고 시간이 봅니다. 지났습니다. 이제 권영길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비정규직의 날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시간 꼬박 일해도 월급 1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880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법, 보호법이 아니라 악법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 막아내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습니다마는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비정규직 없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비정규직 악법 전면 개정해서 일시적 업무에만 비정규직 쓰고 노예노동 강제하는 파견제 철폐하겠습니다.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특수고용지 3권 보장하겠습니다. 제도만은 안 됩니다. 이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데 선도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기금 3조 원 조성해서 부담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5년 이내에 40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후보들께서 비정규직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법 만들 때 악법이라는 것이 이미 지적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야합해서 이것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 통과시킨 사람들이 지금 비정규직 문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자격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 닦을 수 없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권영길만이 닦겠습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와 일자리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이 법을 맡길 때 저희가 그토록 많이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악용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경제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여야 정치인들이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정치인도 대통합 민주신당 정치인도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수 없는 그런 무식하고 경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민이 아셔야 됩니다. 일자리에 대한 확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의 잠재력을 키우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정치 지도자와 경제 지도자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저는 IMF 외환 위기 때 저희 회사에서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정규직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세계 최고의 기업을 키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전체 근로자의 55%가 비정규직입니다. 미국처럼 4%가 비정규직적인 사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정규직 악법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의 직접 시공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80조 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비정규직 정규화에 집어넣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세계화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는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이는 확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네, 이제 이명박 후보 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면은 비정규직 입장에서만 해결하려면 기업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또 비정규직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물론 고용의 유연성, 기업은 아무리 어려운데 한 번 고용하고 나면 해고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써서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면 금리를 좀 올려줘도 됩니다. 생산성과 임금은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60%밖에 돈을 받지 못한다. 이게 가장 문제고, 이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없죠. 언제 또 해고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일을 할 때는 임금을 그래도 90% 가까이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떤 비정규적인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보호법을 만들지 보강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지금 현재 하는 일같이 해나갈 수 있을 텐데 법을 보강해서 일자리만 쫓겨나게 됐다 하는 그런 현실을 네, 알아야 시간이 합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상호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 방식은 1, 2차 토론회 때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론하시는 후보들께서는 먼저 모두 발언을 한 후보를 상대로 해서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초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원인으로 고유가 상태 지속, 전 세계적인 주택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텐데요. 이러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각 후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회창 후보부터 모두 발언을 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경제는 나라가 첫째로 안정이 돼 있어야 경제가 됩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안정 기초가 깨지면 경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국회 안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특검법을 놓고 몸싸움을 벌이고 격투를 벌이는 모양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전기톱이 등장하고 쇠사슬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의욕투성이 후보를 둘러싸고 온통 서로 싸우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명박 후보가 가령 대통령이 된다 해도 5년 동안 이런 싸우고 서로 막 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경제의 안정은 물론 나라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안정된 기초를 닦은 후에 저는 경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마음껏 뛰게 만드는 것, 여기에 바로 요체가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그저 규제를 풀어주면,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면 열심히 뜁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업을 푸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또한 획기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강소기업, 저는 작지만 세계시장에서 뛰는 이러한 기업을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40% 심지어 80%를 차지하는 강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 의견에 대해서 이제 차례로 반론해 주시겠는데요. 시간은 1분. 정동영 후보부터 해 주십시오. 이회창 후보님께서는 이제 늦게 출마를 하셨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정책 가운데 좋은 부분을 많이 고르신 것 같은데요. 쭉 공약집을 보면 6% 성장, 50만 개 일자리, 그리고 중소기업 강국, 제가 내놓은 정책들이 많이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젊고 역동적인 대통령으로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하는 분위기, 경제 사회적 분위기를 확 바꾸겠습니다. 새롭게 한번 뛰어보자 하는 분위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가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러려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품 소재 기업 임기 내에 1000개 반드시 유치해서 국내 기업과 합작으로 투자 일으키고 그 투자가 좋은 일자리 만들고 이것으로 좋은 경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강국의 핵심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네, 권영길 후보 반론하시죠. 이회창 후보께서는 1년 내 기업 규제 대폭 완화를 주장하고 계시던데 이것은 재벌의 문어발 경영을 옹호하는 정책입니다. 역시 친재벌 후보답네요. 그리고 이회창 후보께서는 2002년에 국민들 앞에서 정경유착, 돈정치, 부패고리 청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재벌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848억 원이나 잣대기를 받았습니다. 정경유착 없이 경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때 정말 부패 원조당 후보답게 잣대기로 정책 받으신 이회창 후보께서 삼성
특검 제대로 조사되면은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경유착 부패골이 청산해야 된다. 유해창 후보께서 그런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시간이 바랍니다. 다 돼서요. 이제 문국현 후보가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이해창 후보님께서 기업에 좀 더 많은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잘못된 자유가 일부 기업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의 그 한 얘기도 합니다만 해고의 자유입니다. 이명박 후보께서도 강원대학에서 한 그것을 보니까 BBK가 자기 것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한쪽에서 기업인들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CEO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이 기업에서의 해고에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선진국처럼 안전망이 있는 데라든가 기업의 전업이 쉬운 데라면 모르지만 오늘날 사오정의 공포 이것을 겪어보셨는지요? 40대 50대 여러 후보님들 그런 공포 갖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오정의 공포를 경험해 보셨다면 절대 이 해고의 자유를 주셔서는 안 됩니다. 또 재래시장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정부가 내야 합니다. 네,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은 이해창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반론 시간입니다. 이해창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반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반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간 이명박 후보가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네, 이해창 후보께서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또 한나라당 공약에 비슷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인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업 투자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도 중에 같은 규정이면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또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창 후보께서 말씀하신 원칙적인 건 동의를 합니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데서는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은 2002년도에 김대엽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해창 후보께서 2007년 선거에서 반대편 입장에서 네거티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인재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예, 이해창 후보께서 이 경제 문제는 경제 논리나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안정, 정치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정치적 안정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가 지금 아주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 개혁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우리 기업인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에 대해서 또 정부 혁신에 대해서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규제만 풀면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나 동력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있을 때에만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도 이 거미줄 같은 규제, 교통신호등처럼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해창 후보께서 각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2분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명박 후보께서 네거티브로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김대엽이를 갖다 붙였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다. 네거티브라는 것은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경우에 네거티브가 되는데 지금 이명박 후보 자신의 말한 거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탈법, 편법, 불법 거기다 또 자기 말한 것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자기를 고발한 시민에 대해서 왜 네거티브 했냐 이런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 점은 정말 좀 이명박 후보답지 않는 얘기다. 다음에 권영길 후보께서 여러 가지 정경유착 말씀하셨는데 제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대선 자금 문제로 저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제 스스로 검찰에 나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정치 자금을 말한다면은 민노당, 권영길 후보의 민노당 액수는 작지만 민노총에서 정치 자금 받지 않았습니까? 그 액수가 작으면은 도둑이 안 되고 크면 도둑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해고의 자유를 제가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도 어디까지나 정말 법적 요건에 따라서 또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경영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물론 지금 통하지 않는 세상 아닙니까? 다음에 정동영 후보께서 6%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6% 성장은 정동영 후보가 정치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훨씬 전인 97년도, 2002년도부터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당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고 지금도 역시 6%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정책은 그렇게 여러분처럼 화려하고 포장지에 싸지 않았지만은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경제정책을 담았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에 대한 상호 토론 정동영 후보가 모두 발언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거리에 붙은 한나라당 후보 현수막을 보면 경제를 살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10년 걸려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못 살린 것이 있습니다. 피부경제, 생활경제, 서민경제지요. 우리 전통 대가정에서 집안이 어려워지면 우선 큰아들부터 살립니다. 우리 경제의 큰아들, 대기업이죠. 대기업은 살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막내를 아직 못 살리고 있습니다. 둘째 누굴까요? 중소기업입니다. 이거 살려야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중통령 시대 열겠다. 중소기업과 통하는 대통령. 셋째 막내는 누굽니까? 재래시장, 또 자영업, 신용불량, 서민경제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이 둘째와 막내를 살려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정동영 경제는 노무현 경제와 다릅니다. 경제 운영의 핵심은 전문성과 인사입니다. 현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사일 것입니다. 저는 경험 많고 나이도 좀 드시고 그리고 능력이 검증되고 국민의 고통을 잘 뼛속으로 이해하는 분들로 최고의 경제 드림팀 만들어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과 함께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만들어내고 서민경제 살리겠다는 것이 저의 경제 비전입니다. 정동영 후보 의견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해 주십시오. 권영길 후보부터 1분입니다. 정동영 후보님, 경제 죽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사회 양극화 더 심해졌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정동영 후보님 책임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께서 대통령에 되신다면은 그 1등 공신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무현 정권 동안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서민들이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념 상태에서 현대건설 회장실은 이명박 후보에게 좀 기대볼까 하는 걸 겁니다. 정동영 후보님 부동산 정책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이제 오락가락하는 정부는 노무현 정부로서 이제 족합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정말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서민 경제 붕괴시킨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경제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경제 죽었습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문국현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정동영 후보께서 경제가 살아났다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직장을 갖고 싶다는 청년들의 그 절규가 200만 명에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비정규직이 200만 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비정규직 산모가 그 산모원에서 내 아이마저도 비정규직이 되지 않는가 울부짖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걷다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외에 결국은 집 아닙니까? 원가 공개하자고 그러는데 끝까지들 반대해가지고 아파트 분양가가 한 가구당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2억씩 올라갔습니다. 이거 다 되돌려줘야 됩니다. 원가 공개하자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옳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값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다음 이명박 후보 1분간 반론해 주십시오.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는 말씀을 잘하십니다. 설득력도 있습니다만은 말하던 책임은 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정권에서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당의장을 2번 하시고 또 당정회의를 쭉 해왔고 거기에서 장관도 했고 또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를 함께 이 정권 끝까지 가겠다 또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것은 자기 입장은 피하고 잘된 것은 자기가 잘됐다 이렇게 합니다. 경제 잘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문кен 후보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 체감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서민을 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서민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면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부자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 갈 수 있습니다. 서민이 실패했기 때문에 경제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인재 후보 이어서 반론해 주시죠. 예, 정동영 후보가 현실을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살아났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학 졸업생들 일본 올해 취업률이 97%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들 변변한 일자리, 자기 마음에 드는 일자리 가는 대학생, 졸업생 10%도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의 꿈을 다 앗아가 놓고 그리고 이 불경기와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이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또 아이를 제일 많이 안 낳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말지 않았습니까? 신용불량자 300만 명이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고 또 450만 명이 신용불량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깊은 반성과 사죄 그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회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네, 10년간의 경제 살아났다. 이건 아마 우리 정동영 후보가 말씀을 매우 잘못하신 것 같네요. 지금 노무현 정권 하에서 성장률이 4.1%입니다. 이거는 세계 평균 수준 이하로 역대 정부 중 이런 수치가 없었습니다. 또 양극화, 아까 권영길 후보 또 문ken 후보 다 말씀하셨지만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이태백 또 오사정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정권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권에서 통일 부총리까지 하신 정동영 후보 어느 모로 보나 이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10년에 걸쳐 오히려 경제가 살아났다고 하신 말씀은 매우 잘못된 말씀 같다. 오히려 솔직하게 경제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동영 후보께서 각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서 2분간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10년 전 IMF 터널을 빠져나온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저는 그렇게 애써 말씀하신 뜻을 이해합니다. 즉 서민 경제 어려움을 대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게 새기겠습니다. 권영길 후보님,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님, 경제 정책을 말씀하기 전에 또 현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신용 파탄에 대해서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회창 후보님, 참여정부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경제 성장과 양극화 두 부분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대기업, 아까 큰아들 살아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출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익은 2배, 그리고 부채 비율은 4분의 1. 대기업 중에 글로벌 스타 기업이 13개나 나왔습니다. 문제는 둘째, 셋째, 중소기업과 그리고 서민경제, 이것 제대로 못 살려낸 것이죠. 이것을 해내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중소기업 지금 5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기술, 자본, 자금, 그리고 판로, 사기. 이 문제 제가 중통령 시대를 내걸었는데요.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줄이더라도 중소기업부 만들어서 총괄 지휘하고 독일이나 대만, 일본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래시장 아들입니다. 재래시장 살리는 것이 제가 대통령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신용불량 270만 명, 제2의 인생, 경제인생 기회 드리겠습니다. 168조, 한나라당이 부도낸 나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에 168조 넣었습니다. 주식이 올라서 10조 잉여가 났는데요. 이것 중소기업 살리고 신용불량 해결하는데 써서
네, 서민 발언 경제 정리해 주시죠. 살려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후보들이 무엇을 제시하는지 알아보는 상호 토론. 세 번째로 권영길 후보가 갖고 계신 생각을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밝혀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저는 진보적 경제 성장론으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진보적 경제 성장은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며 부자와 재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서민 위한 성장입니다. 저희 진보적 성장은 6%, 7% 성장하는 양적 성장으로 사회 양극화해서 확대시키는 것 아닙니다. 성장 잠재율 5%를 유지하면서 매년 서민 소득 7% 올리고 불평등은 9% 줄이는 서민 친구 경제, 서민 친구 경제입니다. 저희 서민 친구 경제는 4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1천만 고용 안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포를 막아내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족벌 재벌 경제 해체해서 전민국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진정한 서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재벌 그 다음에 땅 부자들에게서 세금 제대로 받아서 민생 대혁명 이루겠습니다. 부자 재벌들에게는 747 경제 있지만은 서민들에게는 서민 친구 경제 있습니다. 네, 이제 권영길 후보 의견에 대해서 차례로 반론을 해주시겠습니다. 1분간 문국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권 후보님께서 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두 가지 기여하실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기업에서 과로가 심합니다. 세계에서 허용한,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허용한 것보다도 50% 이상 과로하는 그런 근로자가 많습니다. 거의 다 불법입니다.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가정을 버리고 사회를 버리고 직장의 노예가 돼가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법 과로, 또 50%가 넘는 이 과로 없애기에 우리 권영길 후보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사고율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실 때 우리 이 근로자에게 행복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명박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예. 권 후보께서는 항상 좀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저는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대표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문화를 바꾸는데 한국노총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앞으로 경제를 성장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협력하는 그러한 체계를 가야 한다. 또 요즘 안에 보면은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그 노동자의 권익 보전보다는 정치적 안건을 가지고 파업을 한다든가 강경 노동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권 후보께서 일만의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서로 새로운 노사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인재 후보가 반론 1분 해주십시오. 예, 권영길 후보님, 물론 당의 노선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진보적 성장 경제론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 진보가 새로운 세계적 변화 환경에 맞는 그런 진보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이 되고 또 지식 경제로 대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 지식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 이런 거를 발전해야만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고 또 소득이 서민 중산층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한테 그냥 돈을 뜯어가지고 그거 나눠준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후보도 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노동시장 양극화 아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은 지금 권영길 후보는 대기업 횡포 줄이고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대기업의 강성 노조가 결국 경영에 압박을 가하니까 그것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됩니다. 그래가지고 대기업의
근로자의 임금과 중소기업의 임금이 격차가 심하고 네, 그래서 발언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예. 처하고 이렇게 돼 있지 이제 않습니까? 이회창 후보 1분 반론해 주십시오. 권영길 후보 진보적 경제 성장론이다. 이게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보기에 성장 분배 이 두 개념으로 우리가 경제를 보는데 진보적 경제 성장론이라는 말은 권영길 후보가 그동안 줄기차게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을 주장하다가 이제 또 좀 넘어 치우치지 않냐 하니까 슬쩍 경제 성장론이라는 말을 써서 뭔가 그쪽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이런 좀 편법으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권영길 후보 민노당은 줄기차게 분배 우선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쌀두지에 쌀이 있어야 그걸 퍼가서 나눕니다. 쌀두지에 쌀이 안 들어오는데 계속 퍼가서 어떻게 경제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문제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재결비역과의 중소기업 문제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정동영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네. 권영길 후보님, 이 경제에 있어서 이념의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재벌 그리고 서민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 통합의 경제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 권 후보께서 되게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은 경제 영토 확장론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 동안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이 섬경제로부터 탈출해서 이른바 대륙경제로 한국 경제의 영토를 확장해가는 것. 저 만주 시베리아에 가서 일감도 찾고 일자리도 만들고 무역도 하고 또 저 유라시아 대륙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뻗어가는 것. 이 점에 관해서는 권영길 후보와 저의 견해가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서 권영길 후보 이제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부자와 재벌들에게 부담 지운다. 아닙니다. 부자와 재벌들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사회적 책임 다하고 있습니까? 삼성 재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 불법 경영으로 7조 원 비자금 조성했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세금 제대로 내라는 겁니다. 분배 이라겠는데 우리나라 분배 한번 있어 봤습니까? 한나라당 50년 사이비 개혁 세력 10년 동안에 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 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님 자주 철학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50년 보수 정권 사이비 개혁 세력 10년에 안 되는 것, 이 기본적 틀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진보적 경제 성장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 동력, 그 다음에 내수 동력, 풀뿌리 동력, 미래 동력, 평화 동력을 가지고 경제 살리자는 겁니다. 이명박 후보님, 민주노총 대표로 난 것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은 모르셔도 그렇게 모르시니까 되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 중소상인의 정당입니다. 대통령 후보, 민주노총 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명박 후보님, 강성노조 없애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강성노조를 어디로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타이어가 이명박 후보님 사돈 관계 기업이죠. 그 한국타이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6.2 용매의 노동 탄압 때문에 노동자들이 15명이 한 해 죽어갔습니다. 수백 명이 지금 중독되어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님, 사돈 기업의 노사관계 좀 자로 만드시죠. 그거 좀 제한의 시간이 다 없습니까?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가 상호토론 네 번째 순서 이제 모두 발언하실 차례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1년에 120일 이상을 아시아의 각국 또 세계를 돌아다니던 글로벌 CEO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벌어들이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경향을 보니까요. 지금 육체경제 대 지식경제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경제 대 녹색경제의 싸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식경제 쪽으로 가야 될 때이고 그 다음번에 태안 사건이라든가 태안에서의 기름 유출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런 검은 경제가 아니라 이 환경 친화적 녹색 경제로 가야 될 때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7월 달에 전 세계 반부패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 세계가 이제 검은 경제를 벗어나서 투명한 경제로 가자고 합니다. 한국만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패는 한국만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반부패 전선에서 고립되어 있는데 우리 정경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 중에도 몇 분은 굉장히 부패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면 중소기업이 살 수 있습니다. 500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없어지면서 아토피 같은 병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고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녹색경제, 생명경제, 지식경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반론 이명박 후보부터 1분씩 차례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문국현 후보 말씀 중에 또 우리가 귀담아서 들을 만한 것도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동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현실을 떠난 너무 환상적이다. 저는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세기의 친환경적이 아닌 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문국현 후보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13년이 되면 교토 어정세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CO2를 줄여야 되는 부담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계가 친환경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미 그 입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굳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것은 우리가 아마 그 유한 캠버리가 그 외국 클라크 회사에 로얄티를 물고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경험을 가지고 물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저는 좀 더 경제라는 것은 현실에 입각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추상적을 하면은 실제 이러다 보면은 그게 실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인재 후보 이제 반론하실 차례. 예, 문국현 후보는 뭐 성공한 CEO로서 우리 정치의 이상, 또 우리 경제의 비전, 뭐 지식경제, 친환경, 또 그리고 이 반부패 경제. 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 경험이 전혀 없으신 문국현 후보께서 과연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서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는가? 또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인데요. 미국의 대공황이나 또 70년대 산업 공동화의 위기, 또 영국의 70년대 경제 위기, CEO 출신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CEO의 역할과 또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CEO는 뭐 회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는 사회 모든 분야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화 있게 지도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회창 후보 이제 반론 차례입니다. 저는 문국현 후보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양심적인 CEO로 활동한 경력을 존중하고요. 근데 이제 CEO이기 때문에 내가 경제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이명박 후보가 지금까지 경제대통령을 주장합니다. 근데 경제대통령은 지금 바로 이인재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경력, 회사 경력이 있다 해서 경제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의 공업화 산업화를 이룬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경제대통령입니다. 그분 회사 사장 출신은 아닙니다.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문제는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경제의 바탕이 되는 경제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경제가 그 위에서 마음껏 뛰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대통령입니다. 정직과 성실로 국민의 신뢰를 모으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사회가 안정되고 그 위에서 경제가 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경제대통령이다. 네, 이제 정동영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네, 문 후보님의 글로벌 경제, 지식경제, 녹색경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8% 성장, 500만 개 일자리, 좀 비현실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다면 현 정부에서 사람 입국 위원장 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것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사장은 매출 늘리고 이익 늘리고 원가 절감하면 그것이 목표 달성입니다. 돈만 잘 벌면 됩니다.
그리고 이익 내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 경영은 그렇게 되지 않지요. 5천만의 이해관계가 어지럽게 얽혀 있는데 이것을 잘 통합 조정하는 정치적 능력이 곧 국가 경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경영 잘하는 것과 국가 경영이 별개라는 것은 이미 정리해 주시고요.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제 권영길 후보가 끝으로 반론하실 차례군요. 문국현 후보님 사람 중심 경제로 일자리 500만 개 만든다고 강조하시는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국현 후보께서 2002년부터 한국통신 사회이사로 있는 동안 한국통신은 2만 5천 명 정리하고 했습니다. 2003년에는 분식회계 불법 경영으로 618억 추징당했습니다. 문국현 후보께서는 정리해고 분식회계 나쁜 경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이사로 있을 때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KT 사장은 지금 문국현 후보님과 함께 창조한국당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이런 한국통신의 정리해고 분식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문국현 후보께서 오늘도 비정규직법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창조한국당의 김영춘 의원 바로 그 법 만든 장본입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가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현실을 모르시고 또 경제를 모르시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KT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전 가서 사람 중심의 경제, 투명한 기업을 만들도록 노력한 것은 그 이사회록을 보면 잘 나와 있을 거고요. 요한 킴볼이나 요한양행 이런 데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 우리 자체 R&D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했던 와이트라는 상표가 지금 전 세계 한 33개 국가에 나가 있고 순전히 그 이름에서부터 우리 백이민족을 상징하는 건데요. 모든 것이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R&D 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라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부가 기업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업형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서 빌 클린턴은 이미 15년 전에 주장해서 성공해서 2,5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의 연방 총리인 여성 총리인데 기업형 정부 혹은 창조적 정부라고도 부르고 아예 일자리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역할 그리고 정부의 예산, 인센티브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전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불과 2년 만에 아주 강한 독일을 다시 재건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역 흑자 2,100억 달러나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돈으로 210조 되는데요. 우리나라 무역 흑자 160억 달러에 비하면 14배나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저희 같은 세계적인 경험이 있고 글로벌 CEO로서 수십만 이런 조직을 경영해봤고 국제관계가 좋고 어떻게 사람에게 혼을 불어넣고 공무원에게 혼을 불어넣어서 공무원 100만이 춤을 추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선진국의 반이라는 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배로 올리고 소득을 2배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사고 토론 5번째 이명박 후보 모두 발언 차례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제시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예, CEO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기업가 마인드가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브라질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업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걸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긍정적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 생활도 해봤습니다. 또 경영자 입장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서울시장 자리도 있었습니다. 민간 CEO뿐만 아니라 공익을 중요시하는 국가기관도 4년간 비교적 서울 시민연대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반기업, 반시장적 정서가 있습니다. 아마 노무현 정권이 아마 그러한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까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그러한 분위기, 친기업적 또 친시장적 대통령이 된다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규제 완화 좀 해야 합니다. 지금 상장기업이 300조라는 걸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투자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기초질서, 노사문화 바뀌면
GDP 1%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공공부문, 저 서울특별시장을 해서 경험했습니다만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개혁하면은 경제성장 7% 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1시간을 막 지나고 있군요. 토론 시작하신 지. 이인재 후보부터 차례로 또 1분씩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이명박 후보께서 오늘 말씀 중에는 안 나왔지만 대표 공약이 경부 대운하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12년 전에 그 경부 대운하 프로젝트를 어느 대학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나라 형편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일축을 했는데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경부 대운하 물류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나라 물류비 비쌉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비싼데 그거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 창고 보관비가 비싸고 또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운송비가 비싼데요. 저는 이 경부 대운하라고 하는 것은 뭐 환경 파괴도 그렇고 그 강 안에 강을 또 만든다든지 또 보를 해가지고 강물의 흐름을 막아버려가지고 무슨 경제성이 있겠는가.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20%만 물류고 나머지 80%는 관광이나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3년이 바다이고 다도해도 있는데 거기 가서 배 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국민 앞에 이 문제를 좀 클리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회창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인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경부 대운하 문제 저도 동감입니다. 이 경제 대운하 지금 이 시대 지식기반 사회 이 시대 땅 파가지고 건설공사로 국부를 올리겠다. 저는 이거 아주 시대착오적이다. 경제성 없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환경 문제 지난번에 우리 태안의 유출 문제 아주 국민에게 실감 있게 이 경부 대운하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경제성에 있어서도 지금 속도의 시대입니다. 550km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2시간 반이면 주파하는 세상에 사는데 그 대운하에서 항상 인용하는 독일의 대운하의 유속을 따지면은 그게 72시간 걸린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게 현재 지금 속도사에 맞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가? 좀 더 우리는 크게 미래를 내다본 좀 나라 안에서 땅 파는 계획이 아니라 좀 큰 그런 계획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동영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이명박 후보의 친기업, 친시장은 좋은데 정경유착은 안 됩니다. 부패 경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신용 파탄, 지도자의 시종은 국가 신용도지요. 이명박 후보께 다시 묻습니다. 개인에게 신용이 파탄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 경제에 신용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 후보님의 신용관, 신용에 대한 철학은 뭡니까? BBK 그 동업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죠. 한국의 사이버 금융을 그 틀을 확 바꾸겠다. 근데 결과는 확 사기당한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한국 경제의 틀을 확 바꾸겠다고 하고 계신데 한국 경제 확 부도나는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부패 경제 되고 그리고 정경유착 되면 제2의 IMF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반론 권영길 후보 차례입니다. 이명박 후보님, 국가 경영은 도박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저는 BBK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좀 봅니다. 이명박 후보께서는 대박을 바라고 BBK를 만드셨는데 대박은 그냥 쪽박을 차게 되었었습니다. 개인 손해 가는 거야 괜찮지만은 소액주주 엄청난 손해 가게에서 울렸습니다. 이 국가 경영이 도박하듯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서해 원유 유출 사고 현장을 보면서 이명박 후보님의 대표 공약, 상징 공약인 대운하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사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 정말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이명박 후보께 지금 표가 도박 표가 되면 어떡하죠? 만약 그렇게 하다가 쪽박 차는 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이명박 후보님, 엔론 사건의 레이 회장 아시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결국 5, 6년간에 걸친, 4, 5년간에 걸친 그 재판 끝에 160년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동료 CEO들은 24년으로 40년에서 감형이 됐는데
레이 회장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4배 가중처벌이 적용돼서 16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후보님을 보면 꼭 레이 회장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국가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고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 바닥으로 떨굴 것 같습니다. 증권시장 3천, 5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천으로 떨구실 것 같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반부패 선언을 7월 4일, 5일, 6일 날 제네바에서 저희와 함께 했는데 한국에 하나도 안 알려진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경유착, 부패한 이 세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패한 세력이 우리 미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효율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토론 주제 범위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범위 안에서 반론들을 하신 것으로 일단 들었습니다만 최종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것으로 합니다. 이제 각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늘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또 국민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중소기업에 살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많은 안을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저번 선거는 정책 공약보다는 역시 네거티브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26년간 일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16년간 최장수 CEO를 하면서 세계 모든 곳을 다녔습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모든 기업인들, 세계 지도자들에서는 저를 CEO로서, 국제 CEO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4년에도 1,000만 서울 시민이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야당 시장에게 이 정부가 늘 4년간 늘 평가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민간기업과 또는 서울시장을 겨치면서 저는 대통령이 될 준비를 충분히 한 준비된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레이간이 무슨 경험에서 좋은 대통령이 됐냐고 합니다. 레이간은 노조위원장을 했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경제력이 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2번 하면서 거기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런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CEO를 하면서 서울시장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세계 많은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데 후보가 되어서부터 정동영 후보 또 늘 평소에 인정해 주시던 이해창 후보까지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 경제 살릴 사람 아마 누군지 아실 겁니다. 시간이 고맙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상호 토론 끝으로 이인재 후보의 모두 발언 차례입니다. 국민들께서 경제 활성화를 절실히 원한다는 건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 대안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모두 발언 1분 30초 해주십시오. 예, 노무현 정권이 IMF 때보다 더 극심한 불경기와 실업 대란을 몰고 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가의 역량을 이 불경기를 해결하고 또 실업 대란을 잠재우는 데 쏟아붓겠습니다. 우선 세제 대개혁을 하겠습니다.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세금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중산층 허리를 휘게 하는 과중한 세금 낮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의 원천, 동력은 전통산업, 이것만 매달려가지고 안 됩니다. 새로운 지식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첨단 과학기술, 지식산업 단지를 5개 정도 구상을 하고 제 임기 내에 2개 정도는 확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영세 상공인 내세워가지고 일자리를 1년에 60만 개 이상 만들고 그리고 7% 새로운 성장의 물결을 일으키겠습니다. 저는 고용창출 전략회의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어디가 막혀가지고 투자가 안 되고 있는가, 또 어떤 곳을 새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 매일 점검하고 모든 역량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이회창 후보부터 반론 시작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나머지 고용 창출
전략회의를 두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제는 제대로 굴러서 성장이 되고 펴야 또 일자리 투자가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경제 주체들에게 마음껏 뛸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되 다만 룰을 지키도록 하는 공정경제의 틀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뭔가 좀 계획경제 즉 시장경제에 좀 어긋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짧은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충분히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문이 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정동영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이인재 후보께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제 개혁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 큰 방향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4대 불안 해소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낮에 서울 마포에 있는 한 가정집을 방문해서 40대 가장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역시 확인한 것은 세금에 대한 고통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고통, 이 사교육 고통만 들어도 노후 준비에 여력이 생길 텐데 하는 그런 고통의 호소였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었는데요. 이 세금 고통이 되고 있는 세금 확실하게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 못 파는 현상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배, 인테리어, 이삿짐 센터에 계신 분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신경 써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권영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이인재 후보는 오늘 언급은 안 했었습니다만은 농업 문제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농업을 살리는 것은 경제 살리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농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막지 않으면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인구 8%입니다. 특히 전남은 23%, 전북은 13%입니다. 한미 FTA가 들어오면은 전남, 전북의 농업 완전히 붕괴되고 그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붕괴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인재 후보께서는 FTA 받아들이면서 대책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한미 FTA 오면은 완전히 다 죽게 됩니다. 정말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재래식 시장 동네 상가를 살리는 것이 또 우리 경제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규제 없이 재래식 시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인하되는 겁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문국현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저도 농촌을 살려야 도시도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은 농업만이 아니거든요. 농업의 소득을 3배, 4배 올릴 수 있는 그런 복합 산업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휴양도 가고 관광도 하고 문화, 역사, 전통을 공부하는 장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 성과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FTA 같은 데서 농촌을 쉽게 버리는 듯한 것을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산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재벌도 금융을 가지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재벌의 부패상이라든가 그 불공정상은 이미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결코 그런 것을 동의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부가 기업에 자유를 많이 준다고 하다가 보니까 할인 매장이 들어가는 데마다 재래시장이 다 죽고 자영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배구권 같은 이런 조그마한 사업에도 재벌들이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재벌들의 양식을 갖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이제 이명박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이인재 후보께서 조금 전에 운하에 대해서 큰 재앙이다. 만일 서해안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여기 오신 후보들께서는 운하에 대해서는 잘 깊은 것이 없고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을 것입니다. 운하에는 독극물이나 기름 탱커는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없습니다. 200년 역사에 세계에서 그런 사고도 없었지만 실제 다닐 수 없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이것은 유럽에서 2010 21세기 친환경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된다. 운하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운하 계획을 2060 계획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이제 대부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네.
네, 이제 이인재 후보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해창 후보님께서 고용창출 전략회의가 경제 주체, 기업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반대고요. 오히려 기업 주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거, 부당한 간섭이나 규제나 금지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과감하게 점검을 해서 풀어버리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새로운 성장, 뭐 조금만 국가에서 지원하면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적극 지원해가지고 지금 노동시장, 경제시장이 어디가 막혀있고 어디가 답답하게 돼 있나 이거를 풀어나가자. 말하자면 제가 전쟁 선포하듯이 이렇게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정동영 후보께서는 지금 뭐 이 세금 때문에 우리 시민들 고통당하고 그러는데 노무현 정부가 세금 폭탄 터뜨렸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 우선 잘못을 시인을 하고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참 좋겠다. 또 사교육비, 이 노무현 정권에서 사교육하는 그 학원이 67%나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영길 후보께서는 이제 농업 말씀하셨는데요. FTA는 저는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오히려 대응을 확실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순창 고추장 하나만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3억 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농업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래시장 누구보다도 제가 국민들께 공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이 재래시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가가 또 그 영업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 제가 이 전원형 농촌 도시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을 복합적으로 살려내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마지막 시간 경제, 노동, 복지, 과학 분야에 대한 토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꾸 말씀들을 중단하게 돼서 안 됐습니다만 다들 시간들이 부족하시죠?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토론회를 한 차례 더 하실 수는 없죠. 제한된 게 3차례라서.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이렇게 6분이 나란히 국민들과 마주하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소중한 시간이고요.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리고 훌륭한 후보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다음 순서가 국민 공모를 통한 345개 응모자 가운데 위원회가 선정한 UCC 동영상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화면을 잘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 순서상 지금 정동영 후보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마포구에 사는 박수희라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냈던 국민연금이 꽤 되는데 솔직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 국민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국고가 많이 생기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지 참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정동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박수희 씨가 걱정한 대로 사실은 노후 불안이 없는 사회가 선진국인데요. 우리 국민의 노후 불안을 국민연금이 지금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두 가지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현재 200조 넘어 쌓이고 있는데요. 이게 500조, 1000조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재경부가 부처 다툼, 이 정부에서 해결 못했는데요. 헌법상 기구로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이 국민연금을 다룰 수 있는 범부처적인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금 문제 제대로 추스려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 중에 국민연금 재설계하겠습니다. 현재 9% 받아서 50% 소득 지금 지급받도록 돼 있는데요. 이거 더 낮추면 용돈연금 됩니다. 실질적으로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용하는 것과 함께 이걸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재 65세 이상 500만 명 가운데 70%는 국민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각지대지요.
또 수입이 없어서 연금 못 내는 500만 명이 계십니다. 이 부분 해결 없이 어떻게 복지사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재설계하고 연금 기금 운용 이 부분에 관해서 특단의 조치를 권영길 후보 이제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운영에 문제점이 많아서 차라리 국민연금 안 내고 나 그만둘랜다 하는 분들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각지대 해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정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시켰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이렇게 강제적 징수를 하면서 서민들의 많은 불만을 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 노동자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연금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는 연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요즘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 닫을 지경인 이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 이 액수가 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고 강제 징수함으로써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부모님들 가족 부양을 이제 사회적 부양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꼭 이거는 해결해야 됩니다. 연금 사각지대 저 권영길 해소하겠습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 국민연금 과제를 보면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다. 비전문가들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들, 창조적이지 못한 정치인들과 행정관료한테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여기서 아주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60%를 다 받아도 부족한데 이걸 40%까지 수혜율을 줄여나가겠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구가 준다고 가정했습니다. 인구가 출산 문제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1.1명이나 지금은 1.3명 이하로 난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안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전부 비정규직으로 찬다라고 본 겁니다. 왜 중소기업의 소득을 독일이나 일본처럼 두세 배로 올릴 생각을 못합니까? 2천만 명의 생산성을 두세 배로 올리면 중소기업의 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500만 일자리 만드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는데 500만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만들면은 그만큼 기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연금을 적게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자녀 이상을 마음 놓고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사교육비 걱정을 없애주고 집값을 내려주면은 원가 공개 같은 거 해서 해주면 왜 두 자녀를 안 낳겠습니까? 자녀라는 것은 형제 이 자매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데 어떻게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포기하도록 젊은이들한테 아기를 하나만 낳도록 만들고는 연금을 줄일 생각합니까? 저는 두 자녀 마음 놓고 기르게 하고 집값 안정시키고 일자리 늘리고 소득 2배로 올려서 60% 그냥 지급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명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민연금 선진국같이 많이 내면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한국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마 연금은 젊어서 내는데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9%의 보험료를 내고 40%의 소득 대체율을 받는다면은 2060년이 되면은 자금이 고갈돼서 한 푼도 없어진다. 그걸 보고 젊은 사람들이 걱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해봤자 지금 16%가 겨우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지난번 제안해서 국민 기초 노령연금 이건 국민의 60%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겨우 한 달에 8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점진적으로 2만 원, 20만 원까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쓰더라도 그것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복지국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선 경제 성장이 되게 되면은 노인들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일자리에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줄 수 있으면은 우리는 그만큼 연금도 재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금 운영 민간에게 맡깁니다. 전문가에 맡기면 소득 7, 8%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다. 상당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인재 후보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 모든 국민이 갖고 계십니다. 지난번 연금 제도 조금 손을 대가지고 원래는 2042년이면 기금이 전부 고갈되게 돼 있었는데 계산상으로 지금 2060년 고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8년간 생명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2060년 넘어서도 계속 이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가 생명력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연금제도 개혁위원회 설치해가지고 아주 과학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생명력이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군인연금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건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인연금은 뭐 기금이 다 고갈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도 거의 고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모순점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명박 후보 좋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정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더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으면은 기업하고 연금공단하고 합의해가지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계속 일을 하고 그러면 연금 기금도 전략이 되고 네, 또 우리 정리해 주십시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끝으로 이회창 후보 답변 1분 30초간 듣겠습니다. 아까 박숙기 씨가 가진 가장 걱정은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바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현재 연금 보험료 내는데 연금 지급률대로 받을 수 있을까? 결국 고갈을 면하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를 좀 높이고 지급률을 낮춘다. 이게 이제 원칙적인 해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더니 노무현 후보가 말도 안 된다. 자기는 바로 높은 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겠다. 이랬다가 표는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후에 집권한 뒤에 바로 제가 주장한 대로 고쳤습니다. 정치인은 집과 지도자는 당장의 눈앞에 표를 의식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해야 한다. 저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해야 된다. 현재 아마 국회에 그런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연금에 관여한 가입한 분들의 다음 지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보해 줘야 한다. 노인 기초연금은 현재 8만 원을 약 20만 원으로 저는 올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명박 후보께서 그 지급 대상을 60%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마 좀 착각인 것 같아요. 현재 60%입니다. 이거를 저는 80%로 올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사후를 위한 확실한 안전 보장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의 공통질문 이제 두 가지 주제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차세대 첨단 산업 육성 관련된 질문인데요. 공통질문 답변 시간은 1분 30초. 권영길 후보부터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문 들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정보통신기술 IT, 생명공학기술 BT, 나노기술 NT와 환경공학기술 ET 등은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첨단 산업 기술이라고 합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차세대를 이끌 이러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첨단 산업은 한국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기술, IT, 생명공학기술, BT, 나노기술, NT, 우주기술, SD 등 8T 첨단 산업과 고부가 가치 부품 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환경당을 자부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환경 재생 에너지 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겠습니다. 국제에너지위원회는 앞으로 30년 동안 연 30%씩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까지 전력 소비를 20%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산업은 2020년까지 85만 개의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겠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기초과학기술 개발과 연구자의 고용 안정입니다. 지금 연구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첨단 산업 육성되겠습니까? 연구자들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저 연구직 시간이 정규직으로 지나고 만들겠습니다. 있었어요. 문국현 후보 이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이나 특허 이 개발 획득 수준은 세계 5위권 안에 다 들어갑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세계적인 특허나 연구 결과를 교육기관에서 가르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가 미국은 300만 명이라 우리 기준으로 하면 한 50만 명의 교수를 가지는데 우리나라 교수는 전부 합해서 7만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끊임없이 교육에 반영하고 다시 응용을 해갖고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이 교육 분야도 아주 약하고 산업화도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과 산업화 쪽에 많은 투자를 할 거고 현재 대덕 그 연구 개발 특구를 세종과학도시와 연계해가지고 세계적인 클러스터를 만들고 비슷한 것을 영남권에도 또 호남권에도 만들어서 세계적인 그 지식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때만이 인재가 지역에서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블루오션이고 금강과 같습니다. 전통산업에다가 신기술을 적용하는 거, 패션산업, 또 염색산업을 물을 이용하지 않는 거, 환경산업을 일으키는 거,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금강과 같은 것입니다. 네. 이명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 첨단 산업은 첨단 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첨단 기술이 기존의 산업과 서로 결부화됨으로써 큰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가 30년 전에 시작했지만은 그 후에 IT 기술과 융합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서 조선은 지금 세계 1등이 됐습니다. 자동차도 지금 세계 5등이 됐습니다. 반도체 또 물론 1등이 됐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기술의 융합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BT, NT, CT, ET, ST 이 모든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일본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융합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R&D 지원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3% 정도 있습니다만은 민간 정부가 더해서 한 5% 정도를 하면은 이것이 20,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학자들이 지금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과학전 대대 같은 데 가보면 과학자들 다 사기가 죽고 제대로 된 과학자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과학자에게 사기를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공대학의 학생들의 또한 지원하는 사람을 많게 만듭니다. 저는 서울시장일 때 1년에 1,000억씩 연구비를 지원해서 과학자들을 매우 사기를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저는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인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생산 응용 기술에 앞서 가지고 이 정도까지 경제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원천 핵심 기술 성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생명 기술, 또 정보 기술, 나노, 환경, 또 에너지, 그리고 문화, 항공, 우주, 그리고 융합 기술 이 분야를 아주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지식산업단지를 국가가 전략적으로 건설을 해가지고 지원해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 가보니까 이런 첨단 기술 R&D 산업에 법인세 3년 면제, 2년간 50% 면제 이런 제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인도의 그 소프트웨어 단지 가보니까 10년간 법인세, 관세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인센티브도 주고 많은 인프라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식산업, 첨단 과학기술은 과학자 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고급 과학기술자, 석사, 박사 과정은 정부가 모두 다 장학금 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이 많은 과학자들은 국가 유공자 예우에서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첨단 산업 육성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대통령이 발언 되고자 정리해 합니다. 주시고요. 이회창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학기술을, 특히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 발전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국가 지도자의 철학과 미래에 대한 통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대한 매우 남다른 철학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원을 만들어서 과학자들을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로 예우를 하면서 우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시절에는 과학기술자들이 우대를 받고 사기가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CEO로 비용 대 효과 같은 그런 경제 논리만으로는 과학기술을 키울 수가 없다. 좀 손해가 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집중 투자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의 철학과 또 통찰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 과학기술에 관해서는 우선 돈을 좀 퍼볼 필요가 있다. 지금 R&D 투자 비율이 현재 GDP 대비 3%, 정확히는 2.8%입니다만은 이걸 5% 내지 6%까지 나눌 필요가 있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초 과학에 대한 기초 과학의 기술에 대한 예산이 현재 과학기술 예산 중 25%입니다. 이걸 한 배로 확 늘리자. 한 50% 늘리면은 기초과학 부분,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매우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첨단 산업 육성 방안에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또 정동영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5분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다 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 간, 기술 간 상호 융합 시대, 이것이 국가 과제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첨단형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거기를 보고 국민이 따라갑니다. 대통령이 운합하는 일에 골몰하면 나라는 과거로 갑니다. 항공 우주로 가야 합니다. 금융산업 강국으로 가야 합니다. 금융 강국이 돼야 선진국 비로소 되는 거거든요. 환경산업, 에너지산업, 이것이 미래산업입니다. 특히 한 가지 강조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 쏟아지게 하는 산업입니다. 엊그제 구로동 디지털 시티 갔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만드는 동우 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 작가 1000명이 붙어서 우리 어린이들 만화 영화 만드는데요. 여기에 몇만 명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일본 만화 영화, 미국 만화 영화 보면서 자랍니다. 민족혼 없습니다. 거기에 역사 없습니다. 뿌리 없습니다. 이거 시급합니다. 후진타오 주석이 애니메이션 현장 찾아가서 100만 명의 문화 콘텐츠 전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미래형 지도자입니다. 애니메이션 문화와 산업이죠. 이 문화 콘텐츠 분야, 연극, 영화, 드라마, 뮤지컬, 게임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많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차기 성장 동력 산업이고 청년 일자리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복지정책 방향과 관련한 후보들에게 이 공통 질문을 드리겠고요. 문국현 후보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고령화 사회와 복지정책 방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노후 생활 안정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도 마련해야 할 상황인데요. 각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국현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여러분, 누구나 다 어른이 됩니다. 저도 어느덧 60이 됐고 저희 어머님은 지금 90이십니다. 저는 자손들을 위해서 온 희생을 다한 그런 어르신들이 공경받는 사회가, 또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가 정말 선진화된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어른들은 결코 소외되고 또 경제적 소득이 부족하거나 건강하시지 않은 채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 이 모든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려보시라고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소외되어 계신, 외로우신, 아프신, 소득이 없는 우리 부모님께 희망을 드리는 일, 저는 그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14년 동안 노인의 날도 제정하는 데 앞장섰고 경로연금도 만들고 또 무각출 경로연금을 포함해서 장기요양제,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요즘은 휴대폰 전화 교육 같은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일자리가 있을 때 찾아뵙는 겁니다. 자녀들이 지금 집값, 사교육비, 비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자녀들한테 일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명박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우리 국가가 고령화 시대를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물론 노인들께서 가장 아파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가난, 무소득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 다음 외로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어르신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첫째, 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 국민연금 소득이나 또는 기초 노령연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을 해봤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무소득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많이 실제적으로 해봤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에게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덕고 노인을 보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가더라도 며칠에 한 번씩 가다 보면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사고 난 다음 며칠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일 때는 독거 노인을 한 곳에 모아서 1층에는 한 방에 두 분씩 이렇게 하면 덜 외로워지고 또 2층에는 할머니들이 독거 노인들 또 모아서 이렇게 해서 서로 외로움을 덜 느끼도록 해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또 질병으로부터 해결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귀가 어둡다든가 트리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네, 말씀 좀.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에게도 일자리를 주는 정보하고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제 이인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가 노령화 속도가 너무 충격적으로 빠릅니다. 지금 또 시골은 이미 노령 인구 비율이 33%, 35%입니다. 그야말로 초노령 사회입니다. 노인들의 복지는 첫째 소득이고 둘째는 건강이고 세 번째는 고독을 달랠 수 있는 문화입니다. 저는 노인 어르신들의 소득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 돈 받는 분들 또 주차장 관리하는 분들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강 문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중증, 중풍이라든지 치매, 노인 어른들도 고통스럽지만 가족들이 지옥과 같게 됩니다. 저는 국가가 이 책임지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중증, 중풍하고 치매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치료를 해가지고 가족들도 여기에서 해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노인 어르신들의 틀니라든지 보청기 또 백내장 수술 이런 기본적인 건강복지 문제는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해결되도록 이런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어른들이 외롭지 않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쓰겠고 농촌에는 특히 전원형 농촌 도시를 만들어서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인들도 함께 모여 살도록 네,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회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노인들 분들께서 가장 사실 다급하고 필요한 것은 이제 노인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떳떳함입니다. 어디 가서 일 없이 놀면서 눈치 보고 또 주머니에 돈 없이 아들, 딸 눈치 보고 이걸 덜어드려야 하는 것이 노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문제는 노인들 분들께서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도서관이나 또는 환경공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도 그렇고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적절하게 찾아서 반드시 일하실 수 있도록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소득 부분은 저는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8만 원 수준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 지급 범위도 60%에서 80%로 늘리려고 합니다. 건강 부분은 이제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넓혀서 또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틀니 또는 이제 치매, 기타 무슨 당뇨 이러한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안을 저는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건강하고 힘차게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정동영 후보 복지정책 관련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고령사회가 걱정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명이 느는 것은 축복입니다. 문제는 복지에 대한 정책과 철학입니다. 시장 만능주의, 경쟁지상주의, 이런 대통령 가지고는 어르신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혜적 복지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만들기 위해서 피땀 흘리셨습니다. 자식과 나라를 위해서 모두 바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가진 상태입니다. 65세 이상 지금 국민연금 혜택 못 받는 사각지대도 70%나 되지 않습니까? 급한 대로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8만 3천 원 드리는 기초노령연금, 이거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도 다 동의하십니다. 제가 당선되면 임기 내에 2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건강, 연금, 이 세 가지 해결하는 것이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입니다. 얼마 전에 강서 노인복지센터 갔는데요. 거기 오신 어르신들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구청에 하나 정도 있는데 이것을 전국 3,500개, 읍면동에 1개 정도씩만 있어도 10분 걸어가면 거기서 운동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노후가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 제가 앞장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권영길 후보 복지정책 관련 답변해 주십시오. 60, 70년대 부모님들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놨더니 노후 생활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소득, 부양, 건강, 가사, 일자리, 이 문제에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초노령연금 액수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8만 4천인데 3배 정도 늘려야 됩니다. 지급 대상도 80%로 늘리겠습니다. 건강은 저는 민주노동당은 국민 1인당 1주치 제도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년 65세로 늘려야 됩니다. 업종별 정년제를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하면서 피크 임금제 해야 됩니다. 연장 안 하고 피크 임금제 하면은 임금 삭감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밋빛 공약도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공약들 말씀 다 하셨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지금 이명박 후보님, 정동영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 지난 7월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대로 했으면 됐습니다. 한나라당 그때 열린우리당 야합해서 용돈 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반쪽 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말씀 하신 정리해 말씀이 주십시오. 있습니까?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 토론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각 후보께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이명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밤이 늦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불안하고 또 불신이 많습니까? 저는 기업에 있으면서 또 서울특별시장을 하면서 비교적 저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할 때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로부터 세계 인물 대상을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2007년도 10월 달에는 저는 타임즈로부터 세계 환경 영웅이라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고 부통령이나 몇 사람이 받는 곳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경제를 체험했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면서 선진국 후진국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제 경영 철학은 이제 대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길을 막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경영 철학은 중소기업, 약자를 위한 경쟁이고 앞으로 7% 성장은 네, 시간이- 약자에게 돌아가는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네, 이인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그 잘난 정치 세력, 배후에 있는 언론 권력 강요하는 대로 대통령 뽑으시겠습니까? 지난 5년간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우리 서민 중산층을 힘들게 한 국정을 파탄낸 정치 세력, 대안이 아닙니다. 또 대통령은 도덕적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세력,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철저하게 탄압받은 야당 중에 야당이고 중도 개혁 정당입니다. 서민 중산층의 정당입니다. 또 저 이인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 10년 전부터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 경기지사로서 서민 대중을 위해서 모든 개혁과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선거혁명을 이루어 주십시오. 민주당과 이인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충직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네, 서민 중산층을 지나고 살리는 있습니다.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회창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02년 대선 후에 정치를 떠났습니다. 다시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많은 욕설, 비판, 그리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기초가 무너지고 망가진 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다시 계속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의혹 덩어리 그리고 부패 이런 시대가 다시 계속된다면 뭐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합니까? 진실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정직과 성실과 신뢰로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저 이회창이 감히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3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번 꼭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엊그제 대문짝만하게 썼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되면 한국은 과거로 되돌아간다고 썼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좋은 경제냐 나쁜 경제냐,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대결입니다. 특권 경제, 부패 경제, 거짓말 경제로는 절대로 선진국 못 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선진국형으로 가 있습니다. 국민 의식은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표준입니다. 이제 대통령만 선진국 표준에 맞으면 대한민국은 한 걸음의 선진국으로 갑니다. 더 깨끗해져야 합니다. 더 신뢰받는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다음 권영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 권영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꿈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꿈입니다. 97년, 2002년, 2007년 대선에 나와서 피맺힌 외침으로 호소한 꿈입니다. 프랑스 특파원 생활 7년 동안 저는 외국인이면서도 누린 무상교육, 무상의료 내 나라에서도 이뤄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권영길 대통령이 되지 못할지라도 저의 꿈만은 접을 수 없습니다. 저 권영길에게 보내는 한 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비정규직 없는 나라 만들 투자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투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꿈꿉시다. 그리고 함께 꿈을 이룹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문국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꿈꾸고 상상하는 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국가의 품격을 높여야 될 때입니다.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존경하고 한국민을 존경하게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부패를 청산해야 됩니다.
부패는 약자의 적입니다. 이 부패 청산을 통해서 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이고 청년 실업을 없애겠습니다. 사후정예 공포를 없애겠습니다. 집값 걱정, 사교육비 걱정, 부패만 없애면 됩니다. 경부운하에 양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고주의 때문에 경부운하를 동의하신다라든가 건설 부패를 허용하신다면은 우리 젊은이들 500만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부패와 500만 일자리, 2천만 명의 행복과 바꾸지 마십시오. 비정규직을 반이야 없애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에게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후보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6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그동안의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주신 후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19일 수요일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제1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부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셔서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